이거 아니구나. 자, 이거 물질의 규칙성과 결합 부분 서술형 문제 좀 해보고, 우주 배경 복사가 퍼져나간 시기는 언제인지 설명하시오. 일단 빅뱅 이후, 빅뱅 이후 38만 년이 흐릅니다. 그리고 우주 평균 우주 온도가 3000 켈빈 정도까지 떨어집니다. 3000 켈빈까지 낮아졌을 때 원자 핵과 전자가 결합하면서 이때는 이제 원자 핵이 수소랑 헬륨만 있었죠. 원자 핵과 전자가 결합하면서 우주로 퍼져 나간 빛이 우주 배경 복사가 되는 거죠. 아무튼 뭐 시기를 설명하라고 돼 있으니까 뭐 38만 년 후 우주 온도가 3000 켈빈까지 낮아졌을 때 이렇게 쓰면 되고, 자, 초기 우주에서 헬륨보다 무거운 원자핵이 만들어지지 않을 까닭은, 그러니까 핵융합이 되려면 온도가 높아야 돼요. 더 근데 팽창하다 보니까 온도가 낮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헬륨보다 더 무거운 원자 핵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우주가 이제 팽창하면서 온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자, 다의 예상되는 스펙트럼의 모습을 그리시오. 지금 뭐 이렇게 있으면 A 기체는 여기 끄트머리 있겠네요. 이렇게. B 기체는 이 정도 있네요. 이런 식으로 돼야 되겠죠, 그렇죠?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원리와 원소마다 선 스펙트럼 모양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를 전자 에너지 준위와 관련지어 설명하시오. 그러니까 전자가 원래는 낮은 에너지 준위에 있습니다. 선 스펙트럼은 방출 스펙트럼이기 때문에 전자가 에너지를 일단 흡수한 상태에서 출발하긴 해야 돼요. 흡수하여 높은 에너지 준위로 이런 거를 들떴다라고 말하거든요. 들뜬 후에 낮은 에너지 준위로 전이될 때 방출되는 빛이 선으로 보이는 거고요. 이것이 선 스펙트럼으로 나타내는 거고, 근데 에너지 준위가 이게 그 원자들마다 특정 에너지 준위에만 전자가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모든 파장의 빛이 다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원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차이만큼의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으로 보이는 거죠. 뭐 이런 거를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양자화되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에너지 순위가 양자화되어 있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원자들마다 다 에너지 순위가 달라. 그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에너지 순위가 있는 애가 있으면 뭐 이런 식으로 에너지 순위가 있는 애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들떴다 떨어지고 들떴다 떨어지고 들떴다 떨어지고 이런 빛이 나오는데 에너지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빛의 종류가 다른 거죠. 자, 가의 그 질량 비교하라고 되는데 일단 가는 행성 상성운을 이야기하는 거고 나는 초신성 폭발의 잔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별의 질량은 가보다 나가 훨씬 더 큽니다. 가와 나에서 우주 공간으로 방출된 성간 물질에 포함된 무거운 원소의 종류는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시오. 행성 상성운은 가에서는 뭐 탄소 정도까지만 방출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별 중심부에서 탄소까지만 만들어지기 때문에. 탄소는 근데 6번이에요, 6번. 그래서 뭐 수소는 있을 수 있고요. 수소, 헬륨, 뭐 리튬이나 뭐 이런 애도 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6번 이제 탄소까지만 성간물질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나에서는 철보다 무거운 원소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요. 철보다 철이 26번인데 철보다 무거운 원소도 포함되어 있다. 초신성 폭발할 때 온도가 높아져 가지고요.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초신성 폭발하기 전에는 별 내부에서는 철까지만 만들고요. 그 다음에 폭발하는 과정에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지구는 목성과 달리 금속과 암석의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가의 미행성체 충돌과 관련지어 설명하시오. 그러니까 이 지구는 태양에 더 가까운 곳에 있었기 때문에 태양과 가까운 곳에서 생긴 미행성체들은 녹는점이 높은 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녹는점이 높은 금속과 암석으로 뭐 이 정도만 써도 될 것 같고 가와 나에서 핵과 멘틀이 분리되기 시작한 시기는 언제냐? 나죠. 나 시기에 그 과정을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나 시기에 마그마의 바다가 형성되고 지구가 거대한 액체 상태 같은 거예요. 지구 전체가. 그럼 이제 밀도가 큰 철과 니켈이
가라앉아서 핵이 되고, 상대적으로 이제 밀도가 낮은 멘틀은 뭐 겉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핵과 멘틀이 분리가 일어나는 거죠. 여기는 숙제 아니었죠? 네, 넘겨서 같이 해볼게요. 아직 안 배웠어? 그렇구나. 자, 그러면은 주기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거구나, 그렇죠? 자, 원소와 주기율표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그 원소들이 어떻게 생겨났나 배웠고, 일단 원소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물질의 그 성분들을 말하는 건데, 물질은 모두 원소로 이루어져 있고요. 원소 종류가 110여 종이다. 뭐 주기율표 상으로는 118개까지 있죠. 원소의 특정 기준에 따라 배열하게 되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주기성이 있다. 주기율이 드러나도록 원소를 배열한 것을 주기율표라고 합니다. 일단 원소의 정의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성분을 원소라고 하고,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는다. 뭐 물 같은 경우에는 분해되면 수소와 산소로 분해가 되겠죠. 근데 수소는 이제 또 다른 원소로 분해되진 않아요. 수소라고 하는 원소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성분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변의 원소, 수소, 헬륨, 우주에는 가장 많은 건 수소, 헬륨이 많고요. 지구 대기에는 질소와 산소가 많고, 질소가 한 78% 되고 산소가 21% 되고요. 그 다음에 지각에는 산소와 규소가 많고, 지각은 돌멩이로 되어 있는데 그 돌멩이 성분이 산소랑 규소로 되어 있습니다. 바다에는 수소와 산소, 왜냐면 물로 되어 있으니까 바다에 물. 생명체는 탄소, 수소, 산소 이런 게 많다. 건물이나 자동차, 도로 이런 거는 철, 탄소, 알루미늄, 규소 이런 걸로 되어 있다. 우리 주변에 모든 물질은 원소로 되어 있는데, 그 원소들을 그냥 마구잡이로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규칙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멘델레프가 주기율표를 만들면서 이제 알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118종의 원소가 있다고 하지만 멘델레프가 있던 시기에는 뭐 1869년이네. 이때는 63종의 원소만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 그러니까 원소가 뭐 아르곤이나 뭐 네온이나 이런 거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이런 애들은 비활성 기체여서 존재하는 것 자체를 모르거든요, 잘. 그래서 요거를 63종의 원소를 원자량 증가 순으로 배열합니다. 이게 이제 현대적 주기율표랑 가장 큰 차이점이 이건데, 멘델레프는 원자량 증가 순으로 배열했고, 나중에 이제 현대 주기율표를 오면서는 양성자 수에 따라 그 원자 번호를 먹여서 결국에 원자 번호 순으로 이제 나타내요. 근데 원자량이랑 원자 번호가 차이점이 있다라는 걸 좀 아셔야 되는데, 또 원자량은 무거운 거 순서대로 하는 거야. 무거운 거 순서대로. 가벼운 거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순서대로 놔둡니다. 그러니까 카드에다가 적어가지고 여러 가지 특징이나 원자량 같은 거 적어가지고 이렇게 배열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배열을 하다 보면은 뭔가
딱 안 맞는 부분들이 생겨. 근데 그런 칸은 비워놓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빈 칸으로 남겨놔요. 이 멘델레예프. 나중에 여기에는 어떤 성질을 갖는 원소가 발견될 거다 이렇게 예언까지 합니다. 원자량과 밀도까지 예언을 해요. 근데 그게 나중에 뭐 몇십 년 지나가지고 발견돼 진짜로. 그래서 이 사람 말이 맞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되죠. 그 원소를 원자량 순서대로 배열했을 때 이 뭐 주기성이 나타난다. 어떤 패턴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소들이 어떤 규칙성에 의해서 배열된다라는 있다라는 거 이런 걸 알게 돼 멘델레프가. 근데 멘델레프는 원자량 증가 순으로 놔뒀을 때 어떤 점이 발견됐냐면 18쪽 원소인 아르곤이 나중에 발견돼요. 아르곤이. 근데 아르곤의 원자량이 40이야. 아르곤의 원자량이 40이고 칼륨은 38인가 39인가 이렇게 될 거예요. 칼륨은 얼마지? 써있나? 칼륨은 써있진 않네. 얼마다 이렇게 써있진 않네. 아무튼 칼륨은 원자량이 아르곤보다는 더 작습니다. 그러면은 이 그 원자량 순으로 배열했을 때는 자 여기 보면 아르곤은 이게 18번이긴 한데 중성자가 22개 있어가지고 질량수가 얘가 40이야. 칼륨은 19번이니까 한 39 정도 될 거예요. 39일 거야. 그러면 누가 더 가벼운 거냐면 칼륨이 더 가벼워요. 아르곤보다. 그럼 칼륨을 여기다 놔두고 아르곤을 여기다 놔둬야 되는데 근데 칼륨은 이제 금속이고 뭐 리튬이나 나트륨이나 칼륨은 되게 비슷해요. 성질도. 근데 아르곤은 그냥 기체고 비활성이고 뭔가 반응성도 없고 아르곤을 여기다 놔두면은 이제 이게 뭐가 안 맞아. 얘가 주기적인 성질이 안 맞아. 그래서 그냥 멘델레프는 이거는 예외적인 거다. 원자량 순으로 배열했을 때는 이게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인 알지 못하겠지만 예외적이다. 그래서 이제 아르곤이나 칼륨이나 순서를 바꾸지는 않아요. 실제로 잘한 겁니다. 그게. 그래서 원자량 순으로 배열했을 때는 몇몇 원소들이 주기성이 벗어났거든요. 그거를 해결한 게 모듈리인데 모듈리가 실험을 해보니까 이제 양성자라고 하는 게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데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질량보다. 그래서 양성자 수에 의해서 배열을 합니다. 양성자 수는 아르곤은 18번이고 칼륨은 19번이야. 그래서 이렇게 배열하는 게 맞아. 근데 중성자 수가 달라지면은 질량은 달라지더라도 화학적 성질에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원자 번호를 뭐 순으로 먹이냐면 모듈리가 양성자 수 순으로 먹입니다. 그 다음에 양성자 수에 따라서 원자 번호를 이제 배열을 했고 원자 번호에 따라서 주기율표에 배열을 했을 때 주기적 성질이 딱딱 다 잘 맞습니다. 현대 주기율표는 이렇게 생겼고 특징이 세로줄을 족이라고 해요. 이렇게 세로줄을 이렇게 1족은 이렇게 있는 애들이야. 2족은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 뭐 스트론튬, 바륨, 라듐 이런 애들입니다. 3, 4, 5, 6, 7, 8, 9, 10, 11, 12까지는 요 안쪽에 있고 여기 있는 애들은 이제 13, 14, 15, 16, 17, 18쪽까지 있습니다.
이런 애들은 사실은 요 사이에 써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끼워서 쓰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냥 밑에다 빼놓은 거고. 그래서 족은 1족부터 18족까지 있고요. 가로줄에 해당하는 주기라고 하는데 주기는 1주기부터 7주기까지 있습니다. 주기는 가로줄로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수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족은 이제 배우면 알겠지만 원자과 전자수랑 관련이 있고요. 1족부터 18족까지 있고, 화학적으로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을 같은 족으로 묶어놓고 그걸 동족 원소라고 해요. 원래 같은 족이면 좀 비슷하죠. 같은 민족이면 생김새도 비슷하지. 그래서 같은 족은 성질이 비슷하다. 주기는 이제 껍질수라고 하는 거야. 이게 전자가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이런 식으로 전자가 어떤 껍질 형태를 이루는데, 1주기는 이제 껍질이 하나만 있는 거고요. 2주기는 2개 있는 거고, 3주기는 3개 있는 거고. 자, 그런데 멘델레프 이전에도 원소들의 그 주기적인 성질을 알기 위해서 실험을 해봤는데, 이 데베라이너라고 하는 사람이 비슷한 성질의 3개씩 한 쌍을 이루는 원소들을 알아내요. 칼슘, 스트론튬, 바륨이나 아니면 염소나 브로민, 아이오딘 등은 성질이 비슷하다라는 거고, 특히 이 칼슘과 바륨에 원자량을 더해서 반으로 나누잖아. 그러면 이제 가운데 있는 원자량이 나와요. 이런 특징들 알아낸 거지.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성질에 있는데 원자량이 규칙적으로 증가한다라는 거죠. 원자량이 규칙적으로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걸 데베라이너가 처음 알아내고, 뉴렌즈라고 하는 사람은 멘델레프랑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옥타브설이라고 해서 원자량 순으로 배열했을 때 음악의 한 옥타브처럼 8번째마다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나타난다. 근데 이 뉴렌즈가 얘기할 때는 요 18족 원소는 몰랐을 때예요. 그래서 리튬이랑 나트륨이 성질 비슷하거든. 그럼 이제 얘를 도라고 생각하는 거야.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이게 비슷한 애가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없었을 때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옥타브설을 이제 이야기할 수 있었고, 자, 당시에 18종 원소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옥타브설이 성립할 수 있었다. 근데 아무튼 이런 뉴렌즈의 옥타브설 같은 경우에는 좀 비웃음을 사요. 다른 과학자들한테. 원소가 뭐 이렇게 음악적 도레미파솔라시도랑 뭔 상관이냐. 이제 그 뉴렌즈는 그 규칙적인 성질을 알려주고 싶은 거였지. 나중에 뉴렌즈 말이 맞다라는 걸 알게 되고, 뭐 뉴렌즈는 뭐 영국 사람인데 노벨상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상을 받습니다. 영국 왕립 학회에서, 화학학회에서. 자, 아무튼 원소라는 것은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고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는데, 주기율표는 지금 현대적인 주기율표는 원자 번호 순으로 배열해야 됩니다. 원자 번호 순으로 배열했을 때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나타나는 거, 이런 게 이제 주기율표의 특징이고, 주기율표에는 가로줄은 주기라고 부르고 세로줄은 족이라고 부르는,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같은 족에 속하는 원소들은 화학적으로 성질이 비슷하다. 자, 그래서 예외가 있긴 해요. 이 수소는 1족이긴 한데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랑은 성질이 아예 틀려요. 그거만 좀 예외적이고, 요런 애 비슷한 족, 같은 족이고, 요런 애 같은 족이고요. 요런 애 같은 족이고, 이런 식으로. 같은 족끼리는 성질이 비슷하다. 자, 1주기에는 수소와 헬륨만 있다. 1주기에는 수소, 헬륨만 있죠? 수소, 헬륨. 2주기에는 리튬에서 네온까지 8개 원소가 있다. 그러네.
외우긴 하시는 게 좋은데 수해, 리베, 붕탄, 질산, 분해 3주기에는 나트륨부터 아르곤까지 8개가 있다. 나만, 알지, 펩시, 콜라, 칼카 뭐 20번까지는 아시는 게 좋겠고 자 4주기와 5주기에는 각각 18개 원소가 있는데 18개도 다 세면 근데 6주기와 7주기에는 여기가 14개가 끼어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는 32개씩 있습니다. 32개씩. 그리고 2016년에 완성되었다. 완성됐다라는 게 뭐냐면 오가네손 그 다음에 뭐지? 리호늄 그 여기 4개 정도 있어요. 4개 정도. 그런 애들은 나중에 그 핵융합을 시켜가지고요. 입자가속기를 이용해서 핵융합 시켜서 발견하는 거예요. 92번까지만 천연적인 거예요. 우라늄까지는 천연적이고 나머지는 사실 인공적으로 만든 겁니다. 우라늄까지는 자연계에 있어요. 천연원소고 나머지 애들은 이제 핵융합 반응을 해가지고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게 다 완성된 거는 2016년에 완성이 된 거고 그 다음에 6주기, 7주기는 원래는 여기 안에 들어가야 되지만 너무 길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밑으로 떼놓은 거고요. 란타남전과 악티움전이 있습니다. 됐죠? 구체적으로는 이제 뭐 다시 알아볼 거고 문제 조금 풀어 보겠습니다. 1번부터 일단 3번까지만 풀어보면 되겠네. 48쪽에 1번부터 3번까지만 해보자. 자, 원소들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배열하며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반복해서 일어나는데 이를 주기율이라고 한다. 주기율이라고 하고 멘델레프는 무엇을 기준으로 원자량이죠. 원자량. 가는 기억은 주기율 쓰면 되고 니은은 원자량 순으로 배열했습니다. 현대 주기율표는 원자 번호를 기준으로 만들었다. 이게 맞고 원자 번호가 근데 양성됐습니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은 주기율표에서 같은 가로줄, 세로줄이야 세로줄. 같은 족이고 세로줄이고 멘델레프는 원소들의 양성자 수를 원자 번호로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주기율표를 만들었다. 이제 모즐리가 그렇게 한 거고 멘델레프는 그 원자량 순으로 합니다. 원자량 순으로. 요렇게 한 사람은 이제 모즐리야, 모즐리. 뭐 둘 다 사실은 노벨상 후보에 오르는데 멘델레프는 한 표 차로 사실 떨어졌고 모즐리는 거의 확실시 됐는데 그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해가지고요. 전사해가지고 노벨상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주기율표의 족과 주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자, 가로줄은 주기라고 하고 세로줄은 족이라고 합니다. 같은 족에 속한 원소들은 화학적 성질 비슷한 거 맞습니다. 같은 주기에 속한 원소들은 원자과 전자 수가 같은 게 아니라 전자 껍질 수가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38쪽 주기율표는 원소의 성질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며 이게 뭐 좀 지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게 가장 간단하게는 금속과 비금속으로 분류할 수가 있고 금속성이 있는 애들은 자유전자가 있어서 성질들이 비슷해요. 전기가 잘 흐르고 열을 잘 통하게 하고 그 다음에 광택이 나고 뭐
수은을 제외하고는 다 금속은 고체 상태로 있고, 요런 성질 비슷한 애들이 요렇게 있어요. 요렇게 성질 비슷한 애들이. 요런 애들은 금속성을 가집니다. 금속성을. 근데 금속이 아닌 게 이제 비금속인데, 금속이 아닌 애들이 비금속인데, 비금속은 수소만 여기 있고요. 나머지는 주기율표의 오른쪽 윗부분.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뚫어져 있는 애들은 사실은 최근에 발견된 게 이 네 개고, 발견됐다라기보다는 이제 합성을 한 건데요. 근데 이런 애들은 금방 붕괴해서 사라져.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5가 내 손을 만들었다. 그럼 만들고 한 10초, 20초 지나면 없어져요. 그 성질을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얘네들은 양성자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양성자 수 많은 애들은 양성자가 지금 118개나 있다 이 소리거든요. 118개가 이렇게 뭉쳐있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면 얘네들 중성자가 좀 붙여주긴 해도 같은 양성자끼리는 밀어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존재 자체를 잘 안 해. 그래서 성질을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하얀색으로 있는 거고, 뭐 대략 뭐 이렇게는 금속이라고 하고 요거는 비금속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요거는 표시가 안 되는 거고 아예. 그래서 하여튼 금속은 왼쪽 아래쪽에 많고요. 비금속은 수소 빼고는 오른쪽 위에 있고, 좀 더 세분화하면 이제 준금속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준금속은 금속하고 비금속의 성질 중간 정도 되는 거예요. 금속에 준한다 뭐 이런 거긴 한데, 엄밀하게 따지면 금속이 아니기 때문에 얘네도 비금속으로 쳐도 됩니다. 이런 애도 비금속으로 쳐도 되는데, 뭐 붕소, 규소, 절마늄, 뭐 비소, 안티모니, 그 다음에 텔룰루, 뭐 폴로늄 이런 애들은 준금속에 해당합니다. 아무튼 금속이 더 많죠? 개수로 보면은 금속이 많고 비금속이 더 조금이고. 자, 금속 원소의 특징. 주기율표의 왼쪽 가운데 부분에 위치한다. 대부분 금속 원소는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기 쉽다. 그럼 전자를 잃기 쉽기 때문에 쉽게 전자가 떨어지니까 그런 전자들을 자유전자라고 해요. 자유전자. 자유전자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광택도 생기고 열 전기 전도성도 생기고 뽑힘성과 표준성도 생기는데, 일단 광택 좀 번쩍번쩍 하잖아요. 금속들은. 그런 게 왜 그러냐면 이것도 이제 그 에너지 순위랑 관련이 있어요. 사실 에너지 순위가 이렇게 있는데, 전자들이 올라갔다 떨어지면서 빛이 나오고, 올라갔다 떨어지면서 빛이 나오고, 올라갔다 떨어지면서 빛이 나오고, 이런 자유전자가 많아서 전자가 전이됐다가 이제 원래 그 안정된 에너지 순위로 떨어지면서 빛이 나옵니다. 그래서 광택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은 이제 회백색인데, 금은 약간 노란색이고, 그렇죠? 예. 구리는 붉은색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그런 금속성 빛이 나오죠. 회백색으로. 열과 전기의 전도성이 크다. 자유전자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 크고요. 열 전도성도 큽니다. 열 전도성도.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보일러관, 냉각관, 조리기구 이런 거 다 금속으로 만들죠. 전기 전도성이 크니까 구리 같은 거 이용해서 전선도 만들고. 그 다음에 뽑힘성과 표짐성이 있다. 뽑힘성은 가느다랗게 실처럼 뽑아내는 걸 말하는 거고, 옆으로 펴지는 거는 표짐성이라고 해. 옛날에 뽑힘성을 연성이라고 불렀고, 표짐성은 전성이라고 했어요. 전성, 연성이 있다 이런 얘기 했는데, 금속 같은 경우에 막 망치로 두들겨도 깨지고 이러는 게 아니라, 물론 사실 합금 중에 깨지는 것도 있긴 하지만 옆으로 좀 이렇게 퍼져요. 그 대장장이들이 막 이렇게 꽝꽝꽝 두들기면 옆으로 이렇게 퍼져요. 그렇죠? 그 표짐성이라고 하고, 얇게 이렇게 뽑아낼 수 있는 거는 뽑힘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성질이 있으니까 이게 변형하기가 되게 쉬워. 여러 가지 물건들 만들어서 쓸 수가 있고요. 실온에서 액체인에는
금속 중에서는 수온이 유일한 거고, 수온이. 비금속 중에서는 브로민하고 이 수은만 액체입니다, 액체. 비금속 중에서는 브로민이 액체고, 금속 중에서는 수은이 액체고. 칼륨은요? 칼륨은 고체야. 아, 그래요? 고체인데 손의 온도가 36.5도니까, 네. 그러니까 좀 온도가 높아지면 녹는 거예요. 상온에서 25도씨에서는 고체. 상온에서는. 근데 약간 온도가 높아지면 녹는 거예요. 칼륨 이런 거. 예, 녹는 점이 너무 낮아서 그렇죠. 그런 거는. 예. 그래서 실온, 상온 이런 거는 대개 한 20도씨 정도, 뭐 25도씨나 뭐 이 정도. 이 정도가 이제 실온이야, 상온. 자, 비금속 원소의 특징, 수소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주기율표상의 오른쪽에 위치하고요. 금속과 전혀 다르다. 그 다음에 이온이 형성이 될 때 대부분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게 쉽고, 실온에서는 고체 상태도 있고 기체도 있고요. 네, 브로민만 액체입니다. 브로민만 실온에서 액체고 나머지는 고체나 기체 형태로 존재하고, 광택이 있지는 않아요. 예, 자유전자가 있지 않기 때문에 광택이 있는 건 아니고, 뽑힘성과 열 전도성, 전기 전도성도 없어. 별로 없고, 그 뽑힘성과 연성 그 표짐성도 없습니다. 쉽게 부서지죠. 예. 준금속은 금속과 비금속의 경계 정도 되고, 특히 이제 전기 전도성이 중간 정도 되기 때문에 반도체 소자로 이용이 되죠. 준금속이 반도체 소자로 이용이 됩니다. 전기 전도성이 중간 정도 돼서 조절이 가능한 거죠. 전기가 이제 잘 통하게 했다가 잘 통하지 않게 했다가. 준금속은 반도체 재료로 많이 쓰인다. 금속 원소의 특징, 주기율표 가운데, 주기율표 상에서 왼쪽과 가운데 부분이 있고, 실온에서 주로 고체 상태고 수온만 빼고, 자, 광택이 있고 열과 전기 전도성이 높으며 뽑힘성과 표짐성이 있다. 비금속은 수소를 제외하고는 오른쪽에 있고요. 실온에서 기체나 고체로 존재하는 게 많은데 액체로 존재하는 거는 이제 브로민만 그렇고, 열과 전기가 잘 전달되지 않고요. 그다음 뽑힘성과 표짐성이 없습니다. 중금속은 중간 정도 되고, 뭐 붕소, 규소, 절마늄 등이 있다. 예. 이런 애들은 특히 이제 규소나 절마늄은 반도체 소자로 반도체로 많이 쓰죠. 자, 원자의 전자 배치와 주기율표. 이것도 조금만 있다고. 아니네, 해야 되네. 4번까지만 하고 4번만 풀어보고 좀 쉬었다 할게요. A, B, C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지 각각 쓰라. A가 회색인데 뭐겠어요? 네, 금속 원소죠, 그쵸? B는 비금속? B, 이 파란색인데? 네. 아, B 파란색인데? 중금속. 예, 준금속이죠. 이게 중금속이랑은 틀려. 중금속이라고 하는 거는 무거운 금속을 말하는 거야. 무거울 중이기 때문에. 이거 준금속이라 쓰셔야 되고, C는 비금속. 비금속 쓰면 되고. 예, 금속에 속하는 특징 두 가지. 뭐 광택이 있다. 열과 전기 전도성이 크다. 뽑힘성과 표짐성이 있다. C에 속하는 원소들의 특징 두 가지. C는 비금속이니까 열과 전기 전도성이 없어요. 뽑힘성과 표짐성 없습니다.
뭐 주로 음이온이 된다. 뭐. 예, 얘는 이제 양이온이 되는 거고.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다가 할게요.